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건 어제고 오늘은 이틀째이지만은 어제는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부농민혁명 120주년이죠. 무려 120년이 흘렀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해방된 이후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은 독일에 점령됐다가 4년 뒤에 국권을 회복한 후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수만 명씩 처단했습니다. 우리 경우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이하고도 황당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지금껏 그 불의한 권력이 대를 이어 계승되어 왔고, 그런 까닭에 권력이 자행한 불법과 불의 역시 제대로 청산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3년 대통령 선거 부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선에 불복하느냐고 호통치면서 지난 대선의 선거 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믿는 구석일 겁니다. 이번 사태 역시 끝까지 버티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은 분노하고 있지만 조만간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체념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1월 1일자 한겨레신문, 선거부정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최병모 변호사의 칼럼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는 것처럼 국민들은 지금은 분노하고 있지만 조만간 옛날과는 달라진 게 없다며 체념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과거 청산의 부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임기를 마친 이명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선거 부정 행위의 공범이 기소되어 있으니 공소시효도 정지됐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처벌에 장애가 없습니다. 국민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태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로 촉발된 촛불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권이 모욕당한 지난 대통령 선거권의 신성함이 그야말로 오욕된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바람 불어옵니다. 눈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 비평도 계속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늘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이 한겨레신문이 아니구나. 경향신문에 기고한 모두가 꿈꿔보는 새 경제정책. 이 칼럼은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모순,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경제 문제를 첫 칼럼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괜찮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 격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 등 좋은 직업을 얻느냐,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느냐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이 되느냐, 평민이 되느냐와 비슷한 정도다. 이런 격차는 양극화, 노동시장 불균형, 사교육 열풍 등의 직접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 등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눈에 바로 띄어 사회 갈등과 진영 간 대립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격차 해소를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정규직의 높은 보수와 이들의 귀족 노조 활동을 비판하고 비슷한 논리로 철도공사 등 공기업 개혁도 요구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양쪽 다 문제의 근본과는 거리가 멀다. 첫 번째는 대기업 등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과의 격차는 한국 내 직업 간 격차 가운데서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를 대략 읽어보면 첫 번째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이고 두 번째가 공무원과 교사, 세 번째가 금융기관과 공기업, 네 번째가 대기업 정규직이고 나머지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일 겁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는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 즉 좀 더 나은 서민과 더 어려운 서민들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이들 간의 격차 해소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불공평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전문직, 공무원 및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등 소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생활이 쪼들리고 고단하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임대업자, 성공한 기업인과 금융기관 경영진, 고소득 전문직 등을 제외하고는 높은 집값과 집세, 그리고 유치원 이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 등록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청난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낮추지 않으면서 괜찮은 직업의 보수만 낮추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중산층마저 무너져버린다. 한국이 바로 1%의 상류층과 99%의 빈민층으로 나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직업군 간의 격차가 최상위층과 중하위층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데도 있지만은 이러한 직업군들의 주변 환경들, 높은 집값, 높은 사교육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중견부장쯤 되는 사람들도 아이 한 2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그 부담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근본 부조리는 직업 간의 과도한 서열화뿐 아니라 여기에 주거비와 교육비로 대표되는
구조가 얽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의 한 축인 사교육비 문제는 지극간 서해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사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극간 서해라. 더 수입이 높은 고소득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공교육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교육비를 갖다가 무한정 쏟아붓고 있는 거죠.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 인기 직업은 시험과 좋은 대학 입학 등 거의 대부분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의 꿈이 돈을 모아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월세나 착 받아먹는 그런 임대사업자를 꿈꿉니다. 실제 성공한 기업인이라든지 금융기관의 경영진, 고위관료 등 한국 상류층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박준규라고 옛날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 그 양반이 수십 채 임대사업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세간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돈 많이 벌어서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말든 자유민주주의란 말 자체도 좀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임대사업자 수십 채의 집을 임대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어떤 직업군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든지 금융기관 경영진, 고위관료 등 이러한 인간들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어서 집값과 집세를 올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집값과 집세를 올려야만 자기들이 돈을 더 버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노조에 대한 공격, 이런 걸로 이러한 구조적인 부조리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회 현안인 코레일 분리, 민영화 등 공기업 계획은 문제 해결과 거리가 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많은 관료 조직이 자신들의 계획을 피하기 위한 꼼수 같기도 하다라고 정대영 송영경제연구소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집값과 집세를 하향 안정시켜 국민경제 고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보상 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를 줄여야 한다. 보상 격차 축소도 직업 서열의 최상위에 있는 전문직이나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정의에 부합되고 국민의 저항도 적을 것이다. 여기에 교육 개혁이 추가되면 사교육비나 치열한 입시 경쟁 문제도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생기는 국민 경제의 여유분을 실업급여 확충과 주거비 지원 등에 활용한다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과 집세를 하향 안정화시켜서 어떤 소득군에 분포하는 사람들도 집값 때문에 혹은 집세 때문에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이러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값과 집세는 하향 안정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향 안정화를 꾀하는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군 3억 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최고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수는 4,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자 정세를 극구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이런 식의 하향 조정에 찬성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 이걸 야당으로부터 따내기 위해서 양보했던 것뿐입니다. 아니, 다가구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 집 한 채라도 지금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높은 전세, 높은 집세에 허덕이한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되는 0.1%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아먹을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폐지한 겁니다. 이 정권은. 집값과 집세를 하향시키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전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그리고
집값과 집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사교육비 이 부분을 교육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사안들이죠. 예, 한국에서 이런 경제정책이 과연 가능할 것입니까? 송행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경제가 운영되는 나라가 유럽에는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언젠가 가져보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갖는 꿈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라면서 이런 꿈을 새해 백두에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언젠가 가져보게 될 겁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전라수군 본자님이 아이디 한번 불러주시면 정치하신다고 해주셨네요. 전라수군 본자님이 아이디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쿠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납부해 주셨네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루브 베스이님, 예, 뭐 영어로 써져가지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광명시 한사동의 요미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부도 조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이지만은 아마 소개가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업의 일출봉님 그리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바람같이님, 예, 지난 시간 막판에 조합원 가입하셨는데요.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트위터 별로 안 했었는데요. 가끔 하다 보니까 한누리꾼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8가지, 매우 중요한 18가지가 수정 혹은 파기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이야말로 한 건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언비어, SNS 유언비어 운운하면서 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비꼰 거죠. 그렇습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됐습니다. 예, 사실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도 더 한 발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이 공약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기에는 18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은 공약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유언비어 모음집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의 다시 대선 부정과 철도 파업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가슴 아픈 소식이다. 한 40대 남성이 박근혜 사퇴와 특검 실시를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세상사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만큼 귀중한 건 없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남모를 고뇌가 있었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논란은 지난 한 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훼손하는 국기문란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여권은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대선 불복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 부정,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흐지부지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선진국이라면 이미 재선거를 했을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미국의 CIA 요원들이 골방에 틀어박혀 특정 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수사에 나선 FBI가 이를 은폐 조작했다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연말 인류 국가론을 장황하게 펼쳤지만 이런 부끄러운 일이 묻혀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딱 삼류국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끌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했다면 전 정권의 일로 마무리되고 떳떳하게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을 사실상 몰아내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 사안은 전 정권의 일에서 박 정권의 일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명박 정권과 당시 박근혜 후보와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 있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일입니다. 원세훈도 이명박이가 임명한 국가정보원장이었고 김용판도 이명박이 임명한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국정원 대선 부정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은폐, 이번 수사에서도 그 윗선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난 정권의 일로 치부하면서 그야말로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을 단죄했다면은 그 정도에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하는 수사팀장을 징계 먹이고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2차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선거 부정은 박근혜 정권의 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가 해를 넘긴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더 거세게 불타오를 겁니다.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검을 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4년 내내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나 국민 모두 불행이다. 이런 지적, 이런 일종의 호소입니다. 이건 제발 좀 하라는. 이거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문제는 결코 묻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쫓겨나는 일도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자신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화제를 바꿔서 철도노조 파업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속성과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 강경 진압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확실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명분은 공공부문 개혁이었지만 사실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철도 파업 중단 이후의 정부 태도를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검찰과 경찰은 파업 지도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까지 나서 철도 파업을 둘러싼 유언비어를 단속하라는 엄명까지 내렸다. 정부는 철도 파업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밀어붙여 노조를 굴복시켰다고 보는 모양인데 이는 착각이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았고 파업도 최장 기간인 22일이나 지속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닌 분쇄 대상으로 삼는다면
노사관계 정상화는커녕 1년 내내 정부와 노동계의 끝없는 분쟁만 있게 될 뿐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를 배척하고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노동계를 압살하고 분쇄한다는 개념은 바로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독재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구속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철권으로 압살 분쇄하려고 한다면은 그 끝은 오히려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지만 희망도 보였다고 정석국 논설위원실장은 지적을 하네요. 국회에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려면 각 경제 사회 세력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수적입니다. 언제까지 성자 독식 논리에 빠져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자신들만의 법과 원칙에 굴종하도록 강요할 것입니까? 그래서는 저항과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새해에는 서로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늘상 이런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란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 비겁한 정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압살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비극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비극 누가 원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정석국 논설위원실장이 바랬듯 혹은 아까 정대영 소장이 바랬듯이 이 정권의 심기일장 바랄 뿐입니다. 그야말로 과거 노무현은 안 죽었다라는 국민TV 라디오 드라마처럼 영원이라도 서로 좀 바뀌는 그런 변개가 일어나더라도 이 정권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그새 또 세 분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서울 노원구 월계일동 현대아파트의 활량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준이78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만 가입하지 마시고요. 출자금도 빨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성현동의 홍씨7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 가입 수가 19,870명 2만까지는 130명이 남았다고 하네요. 결국은 작년 한 해 2만 명을 돌파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자, 오늘이라도 2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를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입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입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입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매일 광고가 갔을 건데요. 우리라이프 상조 국민TV에 10% 매달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야 아무래도 효과가 크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에 대한 개혁. 국회 개혁안이 지난 연말인가요? 아니면 해를 넘겼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해를 넘기구나. 1일날 아침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신문들을 보면은 기대가 크다는 둥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발을 불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는 그냥 개뿔입니다. 예, 그나마 저의 평가에 가장 가까운 한겨레신문의 사설 미봉으로 일관한 국회의 국정원 개혁안을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금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1차 성과물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합의했다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속 없는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 빚 좋은 개살구예요. 민주당이 시한에 쫓겨가지고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에 합의해 준 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한 달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 지켜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 개혁안의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 수집 활동 범위, 사이버 심리전을 통한 정치 개입 금지 등이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정치 개입의 통로가 됐던 기존 제도들을 인정하는 선에서 몇몇 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그쳤다. 이는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근본적 치유책과는 거리가 멀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법률과 국정원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 출입은 금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대로라면 오히려 국정원 정보관은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때때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근거는 없었어요. 또 국정원으로 하여금 내부 규정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는데 이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국정법에 명문화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국회가 오히려 대국민 심리전을 합법화하는 길을 터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정법의 취지는 사이버 심리전을 허용하되 정치 관여는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정도로는 정치 개입을 막기에 태부적인 겁니다. 아니 사이버 심리전을 허용하되 정치 관여를 하지 말라는데 어디까지가 사이버 심리전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관여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내부 규정을 만든다면 국정원이 지 맘대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 간첩이다라는 것도 자기들 판단에 내부 규정에 이거는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강변하면은 이제는 그것마저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제도는 잘 돼 있지만 몰래 탈법을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원 개혁에서 이런 접근법은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제도를 확실히 뜯어고쳐 운영을 어떻게 하든 조직 책임자가 누구든 정치 개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뿌리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기능도 폐지했어야 한다. 사이버 심리전을 국정원이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이버에 뭔가 해킹을 하고 뭐 기밀을 빼가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디 댓글이나 달면서 심리전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의 선전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혹할 정도로 우리 국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 댓글을 다는 게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개뿔한 사이버 심리전입니까? 그 핑계 대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갖다가 비방하고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선거 부정의 본산이었습니다. 선거 부정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선거 부정의 온갖 복마전이었습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 몇몇 그럴듯한 장치를 달아주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내 파트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사이버 심리전 기능의 다른 부서 이관 등 대수술 없이는 지금의 국정원은 회복 불능입니다. 국회는 2월까지 더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개혁이 미봉으로 끝나서는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과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마는 이건 조사 특위가 아니라 비호 특위였어요. 새누리당에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개혁이 미봉으로 끝나는데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대상은 바로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당과 싸우는 게 힘들다고 박근혜 정권의 그 몰상식한 작태와 싸우는 게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신정캠프 광고입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서 몸도 리뉴얼을 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하는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 1월 4일부터 5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입니다. 접수는 선입금 5만 원을 해야 되고요. 불참 시 100% 환불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 전화번호 010-2013-8575 010-2013-8575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은 정자도 일자 해주고요. 조합원이 여기 참여하시면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잘 갑자기 안 나지. 예, 보온병도 선물하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칼럼이 아니고 사설이구나. 경향신문의 사설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3년 마지막 날 입법 예고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과 치료 감호 사건 등에서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만 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죄목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는 당선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반 시민들이 흔히 적용받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배심원 무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과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도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보수 언론과 여당 일부가 반발하자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사법 참여 확대는 국민 주권주의와 사법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절실한 명제입니다. 2008년 참여재판이 도입된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재판의 대상 죄목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겠다고 나서는 건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참여재판을 그야말로 행해화하려는 발상의 다름이 아닙니다. 더욱이 정치적 민감성을 빌미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일수록 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재판부도 유형, 무형의 압력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배심원들의 상식적 판단이 외풍을 막음으로써 판결이 굴절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도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최종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대법원 입장을 존중해 입법 예고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에 속한다. 법무부가 법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재판과 관련한 사법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는 헌법이 명시한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을 참여재판에 붙이자는 체계의 일관성 차원이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찍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의 반대까지 무릅써가며 개정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감성재판이 우려된다면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 보완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법무부는 참여재판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라디오 비평도 여기서 마칩니다.